그 조그만 컨테이너에 쳐넣으면 저절로 꺼져줄 거야. 겨울엔 꽁꽁 얼고 여름엔 펄펄 끓을 테니 버티지도 못할걸. 며느리 강세린의 그 말과 비열한 웃음소리를 듣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고 내 앞에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보태 약 1억 6,500만 원으로 지을 예정이던 세대분리형 단독주택, 이른바 효도주택의 설계도가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으며 나는 손주와 아들 부부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나누고 밥 냄새가 오가는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지만 정작 내 방은 본체에 어떤 도면에도 없었고 더구나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길 바라기라도 하듯 치밀하게 굴러가는 계획을 알아차리자 퇴직금과 남편 조기훈의 보험금이 이렇게까지 짓밟힐 줄은 몰랐다는 허탈함이 속을 쓰리게 했으며 그렇다고 이대로 마음대로 하게 두지는 않겠다고 나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고 결국 내 행복을 되찾겠다는 생각 하나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조명숙, 66으로 남편 조기훈을 떠나보낸 지 벌써 5해가 지나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떠도 좋은 아침이라고 받아줄 사람이 없고 저녁상을 차려도 맛있다 라고 웃어줄 입이 없어서 어느 순간 불쑥불쑥 밀려오는 빈자리에 가끔 숨을 가다듬게 된다. 아들 조상민에게서 오는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고 나도 먼저 걸 때가 있지만 지금 손이 좀 바빠서요. 라며 길어지는 일은 드물었고 손주 조아유를 보는 날도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이었는데 요즘엔 세린이 친정에 간다며 미리 못 오겠다는 말이 잦아져 마음 한쪽이 더 텅 비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상민이가 드물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모델하우스에 다녀왔다고. 우리는 내내 전세살이었고 아이가 자라 집이 좁아져서 고민이었다고 말을 꺼내길래 그럴 때가 되었구나 하고 듣고 있었는데 이야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 엄마, 효도주택으로 가볼까 해요. 엄마 집도 여기저기 낡았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엄마 친정 쪽에 남은 빈터에 새로 올리고 우리랑 같이 사시면 어때요? 라고 하니 나는 한순간 말이 막혔고 곧이어 세린도 찬성이에요. 하율이는 할머니를 매일 볼 수 있다고 신나서 뛰어요. 라는 말에 가슴이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오래된 우리 집 곳곳이 망가져 보수는 필요할지 몰라도 같이 산다는 건 다른 문제라서 며느리와 나는 그리 살갑지 않은 사이라 서로 눈치를 보는 생활이 오래가면 나도 그 애도 금세 지칠 거라는 염려가 스쳤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하율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정말 와주실 거예요? 할머니 밥 매일 먹고 싶어요. 아이의 그 천진한 말이 내 마음을 크게 흔들어 손주와 더 가까워진다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 생각이 기울었고 나는 생각해 볼게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절반쯤 결정을 내려놓고 있었다. 다음 주 일요일 상민이네가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 자세히 상의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을 꺼내고 세린도 평소보다 한결 다정한 얼굴로 여기가 저희가 구상한 설계예요. 라며 도면을 펼쳤는데 예상보다 근사한 세대분리형 구조가 눈에 들어왔고 1층 이쪽이 어머님 전용 공간이에요. 라고 하며 널찍한 온돌방 약 6평대와 바로 옆 전용 화장실, 미니 싱크를 가리키고 무단차 설계로 손잡이도 넣어서 앞으로를 생각했어요. 라고 차분히 설명하자 내 마음에 걸리던 걱정들이 한 겹씩 풀렸고 목욕실과 큰 주방은 공용이지만 어머님 편한 시간에 쓰시면 돼요. 어머님이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라고 상민이까지 기쁜 얼굴로 덧붙이니 나는 설계 위로 우리가 함께 웃으며 지내는 풍경을 그려보았다. 다만 예산이 문제라서요. 라며 상민이가 말문을 고르더니 우린 줄곧 전세였고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이상적인 구조를 짓기엔 많이 모자라요. 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니? 라고 묻자 미안한 얼굴로 약 1억 3,200만 원 정도요. 라고 대답했고 생각보다 큰 돈이지만 내 퇴직금과 남편의 보험금을 합치면 못 낼 금액은 아니었고 내가 망설이는 사이 하율이가 내 손을 꼭 잡고 할머니 같이 살자요. 난 할머니 옆이 좋아요. 라고 속삭여 그 웃음에 남은 망설임이 날아가 버렸고 가족이랑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게 내 행복이지. 라고 나는 결심했다. 할머니 고마워요. 라며 하율이가 내 품으로 달려들고 세린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허리를 깊이 숙였고 그날부터 새 생활을 향한 꿈이 시작되어 아침이면 하율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이면 다녀왔어요. 라는 밝은 목소리를 맞이하며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는 시간이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고 나는 영정 앞에 앉아 기훈 씨,
우리 다시 가족이랑 같이 살게 돼요. 라고 조용히 말을 걸면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행복이 차오르는 걸 느꼈고 그 꿈을 향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약 1억 3,200만 원의 지원을 결심했다.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세린에게서 전화가 와. 어머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라고 평소보다 다소 달짝지근한 말투로. 사실 주방이요. 지금 예산이면 조금 수수한 사양이 될 것 같아서요. 라고 운을 떼고 좀 더 좋은 빌트인 주방으로 바꾸고 싶은데 추가로 약 88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하니 나는 이미 큰돈을 보태고도 또 추가냐 싶어 놀랐지만 이제 곧 함께 살 텐데 여기서 딱 잘라 거절하면 시작도 전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알겠어. 라고 수긍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와. 어머님, 죄송하지만 역시 온돌난방을 정관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정관이라면 내 방도 포함이니? 라고 묻자 잠깐의 머뭇거림 뒤에 그럼요, 물론이죠. 라는 대답이 이어졌고 그리고 욕실도 조금만 등급을 올렸으면 해서요. 라고 덧붙이며 이번엔 약 1,320만 원을 요구하니 나는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또 승낙하고 말았고 손주를 생각하면 쾌적한 집을 만드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세린의 요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거실 가구도 하유리 피부에 자극 없는 소재로 바꾸고 싶어요. 라는 말까지 듣는 순간 나는 설계의 선들이 내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긋고 지나가며 차가운 금속성의 소리를 내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하유리 방에는 공부 책상과 침대를 들여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엔 가구 자재와 창호 등급 그리고 커튼이며 조명까지 요구가 꼬리를 물어 내 저축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추가 비용만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자 불안이 가슴을 누르기 시작해 어느 날 나는 전화를 들고 아들을 불렀다. 상민아, 정말 이렇게나 돈이 드니? 미안해요. 엄마, 세린이가 이것저것 고집이 있어서요.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고 어딘가 비위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며느리 말만 따라가는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건지 남편 조기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럼에도 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한 줄기 희망에 모든 걸 걸고 있었다. 공사가 시작된 지 2달, 집의 형태가 또렷해졌기에 완공까지는 얼마나 남았니? 하고 상민이에게 묻자 글쎄요. 한 석 달이라고 대답했고 다음에 현장 보러 가도 되겠니? 하니 아 그게요. 아직 공사 중이라 위험해서요. 거의 끝나면 안내할게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초를 놓을 때만 해도 보여주겠다던 아이였으니 아들이 하는 말이니 맞겠거니 하고 더 캐묻지 않았고 그로부터 보름쯤 지나 나는 혼자 현장으로 갔는데 말하지 않고 단밖에서 보기만 하는 건 문제없을 거라 여겼다. 막상 도착해보니 설계도에서 보던 그 그럴듯한 세대분리형 본체가 거의 완성돼 있었지만 1층 남쪽 내 방이 들어와야 할 자리엔 커다란 창이 보이지 않아 이상해서 부지를 한 바퀴 도니 마당 구석에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서 있었고 조립식 컨테이너처럼 간이한 구조. 제 3평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집이라 저게 뭘까 싶던 찰나 강세린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게 보여. 세린아, 왜 여기 있니? 하자 아이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행이 궁금해서 와봤단다. 저 작은 집은 뭐니? 그건. 세린이는 말을 더듬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사실 설계 변경이 있었어요. 라고 했다. 설계 변경? 네, 예산 때문에 어머님 방을 본체에서 분리하기로 했고요. 저게 어머님 공간이에요. 저 작은 컨테이너가 내 방이란 말이니? 네,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화장실도 달려있고 냉난방도 관리해드릴 거예요. 순간 내 속이 얼어붙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고 처음 약속했던 1층의 널찍한 온돌방은 어디로 갔는가 싶어 설계도를 떠올리며 설계도엔 본체 1층에 내 방이 있었잖니? 라고 하자 세린이는 아무래도 서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머님도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요. 라고 둘러댔고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대로 말하자면 분노와 슬픔이 가슴을 꽉 채웠지만 여기서 고함치거나 울어버리면 내가 더 비참해질 것만 같아 했어 목을 가다듬고 그래, 맞아. 프라이버시는 중요하지. 라고 겨우 뗐고 세린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렇죠. 어머님이라면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영정 앞에 주저앉아. 기훈 씨,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속으로 되뇌며 눈물을 쏟았고 1억 6,500만 원 넘게 보탠 돈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내 거처는 마당 한켠에 작은 컨테이너였고 설계도 속 넓은 방은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허망함에 밤새 뒤척이며 그래도 막상 살아보면 분명 좋은 가족의 시간이 기다릴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고 공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으니 돌아갈 다리는 없다고 마음을 묶었다. 완공까지 2주일이 남았을 무렵 외관뿐 아니라 내장도 거의 끝나서 나는 다시 혼자 새 집을 보러 갔고 박노영 소장이 잠시 열쇠를 맡겨주어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었는데 소장은 멋진 집이 됐습니다. 라며 설계 변경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잘 정리됐어요. 라고 만족스레 말했고 나는 수고 많으셨네요. 라고 답하면서도 속은 복잡했다. 소장이 떠난 뒤 천천히 집을 돌아보니 거실은 밝고 널찍했고 주방은 고급스러웠으며 2층 침실과 욕실도 흠잡을 데가 없었고 그리고 마당 구석에 그 컨테이너 바로 내 방이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명 화장실과 미니 싱크가 붙어 있었지만 좁고 쓸쓸한 공기는 지울 수가 없어. 여기가 내 자리구나. 라고 중얼대며 현실이 눈앞에서 또렷해질수록 가슴이 아려왔다. 그때 밖에서 차 서는 소리가 들렸고 조상민과 강세린이 도착한 모양이라. 둘도 왔구나. 하고 나가 보려 했지만 아이들은 내가 있는 줄 모르고 집 뒤편으로 들어갔고 나는 본체 현관 쪽으로 걸어가다 열려있는 문 안쪽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정말 멋진 집이 됐네. 그치, 전부 우리 뜻대로야. 돈도 받아서 이상적인 집은 우리 둘만의 집이 됐고 그래도 엄마는 바로 옆에 계시잖아. 그것도 생각이 있어. 그 컨테이너라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지 금방 못 버틸 거야. 세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게다가 주방도 본체랑 따로니까 밥도 혼자. 허무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울걸. 그러다 보면 요양원이 낫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네. 그렇지. 시어머니랑 매일 마주보고 사는 건 난 못 견뎌. 1억 6,500만 넘게 내게 하셨으니 이제 돈도 없으실 거고 요양원은 보잘것없는 대로 모시자. 그러네. 엄마도 나이 드셨고 오래 길지 않으실 테니까. 둘의 웃음소리가 찬바람처럼 가슴을 베어 내 손이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려 바닥이 순식간에 꺼지는 느낌이었지만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떨리는 다리로 큰 길까지 나가서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고 어쩜 이렇게 하고 숨을 몰아쉬며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내 아들 손주와 함께 살 행복을 꿈꾸던 나 자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하고 속으로 몇 번이고 중얼대며 하유리와의 약속도 다 거짓이었구나 라고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영정 앞에 앉아 기훈 씨, 나는 이제는 행복해질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흐린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고 생전의 남편이 명숙이는 너무 착하니까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른다. 라고 자주 말하던 그 말이 지금에야 뼈에 사무치도록 이해되었는데 문득 생각이 이어져. 그렇다면 기훈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남편이 언제나 냉정했고 법의 언어로 세계를 바라보던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래, 우선은 냉정해져서 생각해야 해. 하고 차갑게 식어가던 마음을 스스로 일으켜 세웠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고 그러다 문득 아주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 집의 명의가 분명 내 이름 아니었던가 싶어 곧장 서재로가 서랍과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고 건축 계약서와 토지 등기부등본이 모두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하며 손을 뻗자 떨림이 손끝에 먼저 찾아왔고 건축주란에 선명하게 적힌 조명숙이라는 내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세차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치켜오르는 것을 느꼈으며 등기부등본을 펼쳐 소유자 항목을 확인하니 역시 조명숙이라 또렷했고 땅도 본래 내 것이고 공사비도 거해 내가 냈으며 아들 부부는 증여세를 피하려고 내 명의로 짓자고 했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떠올라 내게 아직 권리가 아니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가볍게 해주었고 나는 영정 속 조기훈을 향해 고마워요 라고 속삭이듯 미소 지은 뒤 연락처를 펼쳐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윤도경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숙입니다. 고 조기훈 변호사의 아내예요. 아, 조 변호사님 사모님이시군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남편의 절친이자 같은 변호사였던 윤도경에게 나는 지금까지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고 아들 부부의 배신과 1억 6,500만 원이 넘는 돈을 쏘가서 내어준 일 그리고 함께 살 예정이던 집의 소유와 건축주가 모두 내 명이라는 사실을 전했더니 그는 한참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명숙 선생님께는 법적으로 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집은 선생님 것입니다. 다만 아드님과 손주와의 관계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함께 사시면 선생님은 더 깊이 다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고 시선을 들어 영정을 바라보니 조기훈이 빙긋이 웃고 있는 듯해 기훈 씨, 나 싸울게요.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결심을 굳혔고 아들 부부의 뜻대로는 절대 두지 않겠다고, 내 인생은 내가 지키겠다고,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고 다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바로 그때 걸려온 강세린의 전화에서 이사는 내일이네요. 기대돼요. 라는 말에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래, 아주 기대하고 있어. 라고 답했고, 어머님, 내일 저녁 5시에 새 집으로 모이면 될까요? 라는 물음에 그래, 알았어. 라고 말한 뒤 즉시 윤도경에게 내일 4시에 새 집에서 뵐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하니 물론입니다.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그 준비란 내용증명 우편과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한 법적 서류 일체였으며 나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조용히 갖추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새 집에 도착하니 윤도경은 이미 와 있었고 정말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네, 결정했어요. 라고 답한 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고 시계가 5시를 가리킬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할머니 하고 조아율의 목소리가 들려 가슴이 저렸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다잡은 상태였다. 아, 벌써 와 계셨네요. 강세린이 웃으며 들어오다가 윤도경을 보고 표정이 굳었고 윤도경이 일어나 명함을 내밀며 안녕하세요. 윤도경 변호사입니다. 조명숙 님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하자 뒤이어 들어온 조상민이 놀란 얼굴로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묻길래 나는 천천히 일어나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 아들 부부는 시키는 대로 마주 소파에 앉았고 나는 하율이를 바라보며 하율아, 잠깐 밖에서 놀고 올래? 어른들 얘기를 좀 해야 해서. 라고 말했고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순순히 마당으로 나갔다. 상민아, 세린아 하고 두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부른 뒤 나는 또렷이 말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내가 지은 집이고 너희는 여기서 살 수 없어. 뭐라고요? 조상민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고 농담이죠? 강세린이 목소리를 높였으나 농담이 아닙니다. 윤도경이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서류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건축주 조명숙, 소유자 또한 조명숙. 두 분에게는 거주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2세대 분리형으로. 그래, 그 말로 날 속였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그 컨테이너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서 내가 금방 못 버틸 거라고 했지.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엄마 그걸 듣고 있었어? 조상민의 목소리가 떨리자 그래, 전부 들었어. 너희의 본심을. 라고 했다. 어머님, 그건. 나는 손을 들어 강세린의 말을 막고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다. 조명숙님은 이 집에서 두 분의 퇴거를 요구하십니다. 소유자는 조명숙님이며 두 분에게는 거주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강세린이 외치자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건 너희 문제야. 엄마, 농담 아니지? 우리 전 집은 이미 뺐는데. 그래? 그럼 다시 구해야지. 하율이는 같은 말로 흔들 생각이면 그만둬.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내 말에 상민은 입을 다물었고 나는 부모의 선의를 틈타 돈만 받고 약속을 어기면 그게 용서될 거라 생각했니? 라고 묻자 강세린이 눈가에 눈물을 맺고 어머님, 한 번만 더 이야기해요. 컨테이너는 개보수에서 더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매달렸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 그 컨테이너? 그건 창고로 쓸 거야. 라고 했다. 창고요? 그래, 내 취미 너네 도구를 넣어둘 거야. 강세린이 비웃듯 웃었지만 내 표정은 미동도 없었고 농담이 아닙니다. 윤도경이 온화하게 덧붙였다. 조명숙님은 이 집에서 혼자 사시기로 하셨습니다. 혼자서 이 큰 집에요? 조상민이 눈을 크게 뜨자 그래도 난 괜찮아. 라고 내가 말했고 낭비잖아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라는 말이 나오자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낭비?
너희가야말로 부모의 마음을 낭비했지 않니? 라고 되물었다. 강세린이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며 어머님, 제발요. 꼭 여기 살고 싶어요. 라고 애원하자 나는 조용히 웃으며 그래, 정말 살고 싶니? 라고 확인했고 두 사람은 어렴풋한 희망이라도 붙잡듯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그럼 그 컨테이너를 빌려줄게. 라고 말했다. 뭐라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튀어나왔고 그 컨테이너, 너희가 내게 준비해준 그 멋진 방 말이야. 라고 하자 두 사람은 말을 잃었고 어때? 아주 쾌적하다고 너희가 스스로 말했잖아. 라고 덧붙이니 강세린의 어깨가 분노로 떨리는 게 보였다. 그 작은 데서 우리 셋이 살라고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고 너희가 말했지.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내게 고른 자리니까. 조상민이 머리를 싸지고 엄마, 우린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제발 집에서 살게 해줘. 라고 애원하자 나는 반성이니 살 곳을 잃을 두려움이니 라고 중얼거리고는 좋아. 컨테이너가 싫으면 나가. 다행이네. 선택지가 두 가지나 있으니까. 라고 정리했고 엄마, 제발 농담은 그만해줘. 라는 말을 등 뒤로 들으며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너희가 내게 씌우려던 운명을 지금 너희가 맛보고 있을 뿐이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현관문을 열자 마당에서 놀던 하유리가 달려와 팔에 매달렸다. 할머니, 할머니 벌써 이야기 끝났어요? 응, 끝났어. 나는 하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아이가 할머니, 내일부터 여기서 살 거예요? 라고 묻자 응, 그런데 말이야. 하고 말을 고르며 아빠랑 엄마는 다른 데서 살게 됐어. 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는데 왜요?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요? 라는 시무룩한 얼굴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빠 엄마 사정이 있나 보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언제든 널 만날 수 있게 문을 열어둘 거야. 라고 말했고 하유리는 잠깐 멍하니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가시죠. 윤도경과 함께 차에 올라타 뒤를 돌아보니 멍하니 서 있는 아들 부부와 작게 손을 흔드는 하유리가 보였고 가슴이 아렸지만 내가 스스로 내린 결심은 흔들 수 없다고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되뇌었다. 조명숙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결정한 일이니까요. 차는 노을이 번지는 길을 조용히 달려나갔고 그로부터 반년이 흘러 상민이네는 결국 세린의 친정에 몸을 의지해 셋이 한 방을 쓰고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 무렵 그날로부터 한 달쯤 지나 상민에게서 전화가 와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라는 말이 진심처럼 들렸고 알아줘서 고맙다. 하유리는 잘 지내니? 라고 묻자 응. 처음엔 상황을 잘 몰라서 좀 혼란스러워했는데 이젠 학교에도 적응했어. 라는 대답이 돌아와 그래, 다행이구나. 라고 말했고 엄마, 하유리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될까? 라는 물음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 그럼 괜찮지, 데리고 오너라. 라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하유리는 가끔 내 집에 놀러 오고 때로는 상민도 함께 왔으며 세리는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은 듯 얼굴을 비추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가족의 금 가는 소리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고 다만 하유리를 사이에 두고 조금씩이라도 아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나는 이 넓은 집에서 생각보다 훨씬 충만한 나날을 보냈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이 큰 집을 혼자 쓰는 게 과연 옳은가 망설였지만 곧 훌륭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웃 오경자 통장님이 지역 주민자치 일을 오래 해 오신 분이라 어느 날 이 집이 너무 넓어서 그런데 좋은 쓰임새가 없을까요? 하고 넌지시 말을 건네자 통장님의 눈이 반짝이며 사실 동네 아이맘 카페 자리로 쓸 곳을 찾고 있었어요. 라고 하셨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 2층의 넓은 공간을 주 2회 주민 아이맘 카페로 개방하기로 했으며 명숙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며 아이를 아는 엄마들이 차례로 들어오고 별 말씀을요. 저도 기다려졌어요. 라고 인사를 건네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혔고 또래의 여성들도 모여 차를 우리고 손수 만든 간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요일 오후는 바둑 모임으로 목요일 밤은 영어회화 모임으로 집에 불이 늦도록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나는 바람이 얇게 스며드는 저녁마다 마당에 컨테이너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더는 쓸쓸해지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게 씌우려 했던 외로움의 장막을 내가 내 방식으로 갈아엎어 빛과 사람의 왕래로 채우고 있다는 확신이 나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토요일 오전에는 어린이 바둑교실이 열리고 어느새 내 집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되어 있었으며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상적인 노후를 찾아낸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점점 더 외로운 날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의 행복은 역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 저녁 노을처럼 마음에 번져왔다. 해질 무렵 정원 꽃들에 물을 주고 있으면 남편 조기훈의 다정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명수가 망설일 때일수록 스스로 선택해야 해. 남이 정해 주도록 두지 마. 그러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는데 변호사로서 수많은 삶을 지켜보며 자기 의지로 사는 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고, 결국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는 것, 그것이 남편에게서 배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이 집도, 정원의 꽃도,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웃음도 모두 내가 선택해서 얻어낸 결과이고, 66인 나는 지금 남편이 보여준 길을 내 발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감상과 당신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